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교 파트너 김하인쌤입니다. 중개사법령 학교에서 보충자료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는 네오밴드 공지사항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 자료를 모르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중개사법 고득점을 위해서 이 자료까지 추가하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굳이 합격서 교재안에 없어요. 그래서 고득점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수험생을 위해서 보충 자료로 따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뭐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가끔 나와요. 그래서 고득점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을 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2차생들은 한번 꼭 보셔야 돼요. 민법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2차생들은 민법을 많이 잊어버렸거나 가물가물하죠. 이걸로 한번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 그 보충 사항과 민법 내용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 신고,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했죠?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해서 신고 필증 받았거든요. 근데 신고사항을 오타 쳤다. 오타 쳤네요. 그때는 정정 신청. 신고를 잘 했는데 신고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 토지를 샀어요. 근데 잘못해서 200을 신고했네. 그래서 신고필증이 200으로 나왔어요. 이때까지 내가 3짤 2자로 오타 친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언제 할까요? 나중에 소유권 등기할 때 계약서 내거든요. 그때 공무원이 신고 잘못했네요? 라고 합니다. 그럼 신고인이 글쩍글쩍 오타 쳤네요. 오타 쳤다. 이때 이제 가서 300으로 오타 쳤으니까 정정 신청합니다. 오타 칠 수 있죠? 정정 신청합니다. 그럼 이제 정정 신청 그 내용을 사항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 사항이 잘못 기재됐어요. 이때는 신고한 즉 신고 내용 정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올 거예요. 자 보세요. 정신 나간 계상사가 전화하다가 삐지면 그러니까 상사간지 또라이예요. 막 전화하다 삐지면 막 전화기 던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삐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지. 다 모두 다 주저앉아 종되지 뭐. 다시 정신 나간 계상사가 전화다 삐지면 전화기 던져요. 피해야지. 다 주저앉아서 종되지 뭐. 그래서 정정신청 정신 나간 계상사 개공의 사무소 전화번호 계상사가 전화다. 자 삐지면 있죠? 삐지면 좀 있다. 변경신고와 이게 공통상이에요. 정정신청 변경신고 공통상이 삐지면 거래지분 비율 부동산의 지분 면적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죠. 1번은 개공 3번은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번호 다 주저 이게 다 주저앉아 대상 건축물의 종류 다음 부동산의 대지권 비율 지번 x 지목 그러니까 대지모 지번 아니에요. 지번 없어요. 거래 가격 없어요. 성명 없어요. 소재지 없어요. 다시 정신 나간 대상사가 전화다 삐지면 다 주저앉아 종대지모 정제 신청입니다. 삐지면이 공통사항이에요. 자 이제 300 신고했는데 300 제대로 신고했어요. 신고필증 300으로 나왔거든요. 토지를 300 산 김에 옆에 200을 더 사버립니다. 200을 더 샀어요. 200 계약서 추가했다. 그럼 이제 가서 300을 200으로 변경 신고하는 겁니다. 변경 신고. 그러니까 300으로 제대로 다 잘 신고했죠? 근데 계약이 200이 더 변경됐죠? 그때 변경 신고합니다. 그럼 신고사항 때 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병신이 쪼잔한 일로 먹같이, 족같이 삐지면, 방금 요구한 거 아니야? 암기법이에요. 족같이 삐지면, 여러분, 조그만 일로 삐지면 같이 일하기 힘드니까 그 자식 탁 제외시켜버려. 다시, 병신이 쪼잔한 일로 족같이 삐지면 그 사람 탁 빼버려. 제외시켜버려. 거래 당사자나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호 사항이 변경된 때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쭈잔한 일로 뭐같이 삐지면이 공통, 아까 삐지면 공통, 탁 제외시켜버려. 제외. 추가 교체 아니에요. 제외입니다. 제외. 추가 교체 아니에요. 제외다. 제외. 8번은 공동 매수할 때 매수인 변경이고 9번은 거래대상 부동산이 다수일 때 부동산 변경이네요. 그럼 8번, 9번이 다 변경인데 지금 9번을 예를 들어봐요. 9번. 지금 9번을 읽을 겁니다. 다시 중도금 잔금 지급일 쭈잔한 일로 조건기한 가격이 있네요. 아까 가격은 정전신청 없었죠? 다음 삐지면 공동,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 면적, 위탁관리 성명 등 그리고 제입니다. 제외, 추가 X, 교체 X 탁 제외시켜버려. 예를 들어서 X토지, Y토지 거래신고에서 신고필증 받았어요. 그럼 신고필증 받단 말은 X토지, Y토지는 탈세의 목적이 없음이 판명됐기 때문에 신고필증 받았죠. 근데 이게 Y토지를 제외했다. 여기 제외죠. 제외. 여기 제외. 제외했죠? 그러면 가서 변경 신고합니다. 근데 한 개를 추가했네요. 또는 Y를 S로 교체했네요. 그럼 여러분 이건 X, Y 둘 다 탈세 목적 없음이 판명돼서 신고필증인데 제외하면 변경 신고예요. 근데 하나 추가했네요. 그럼 Z토지는 탈세 목적이 없다는 걸 아직 판명받지 못했으니까 이건 거래신고예요. 처음부터 거래신고. Y를 S로 교체했죠. 그럼 S토지도 탈세 목적이 없음이 판명받지 못했으니까 이건 다 거래신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교체는 다 거래신고예요. 변경신고는 제외했을 때. 제외. XY 탈세 목적 없음이 판명됐는데 하나가 제외할 때 가볍게 변경신고. 추가되거나 교체하면 다 거래신고 해야 됩니다. 다시 병신이 쭈잔한 일로 뭐같이 삐지면 그 사람 탁 빼버려 제외시켜버려. 추가 X, 교체 X. 여러분 차로 정신나간 대상사가 전하다 삐지면 다 주저앉아 종되지모 제지모. 자, 병신이 쭈잔한 일로 뭐같이 삐지면 공통 탁 제외시켜버려 추가 교체 X입니다.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먼저 선허가를 받고 매매를 해야 되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하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허가가 없지만 나중에는 허가를 받기로 했어요. 그때 유동적 무효고 우리 영은 허가 따위 받지 말자. 그때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없다고 무조건 유동적이 아닙니다. 오늘은 허가가 없지만 오늘 너무 급해요. 일단 찜해두고 나중에 허가를 받기로 했을 때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용은 허가 따위 받지 말자. 그때는 유동적이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허가구역 토지인데 허가 없이 매매하면 허가가 오기 때문에 무효거든요. 나중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이 하자가 치유가 됐기 때문에 행위시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유효로 바뀝니다. 그럼 처음에 무효였지만 확정 무효가 아니죠. 나중에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었네요. 그 상태를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부터 유동적 무효 낱말 나눠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유동적이란 허가를 받겠답니까? 허가를 안 받겠답니까? 받겠다죠. 그래서 유동적이란 허가를 받겠다니까 허가 협력 의무가 있을 때 유동적이란 말을 씁니다. 다음 무효란 말은 계약상 효력 없죠. 계약상 둘 다 양쪽 다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이하 판례 보실 때 허가 쪽은 모르말 나와도 무조건 있다 된다 하시고 계약 쪽을 물어보면 모르말 나와도 뭐든지 없다 안 된다면 돼요. 그럼 허가 쪽은 무조건 있답니다. 허가 협력하지 않으면 허가 협력하라고 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고 협력안에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 약정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없는 것도 뭐든지 다 있다. 허가 쪽은 여기 없는 것도 뭐든지 다 있다 하시면 돼요. 딱 하나 해제만 못합니다.
그럼 해제는 주된 의무를 불이행할 때입니다. 아무리 허가구역이어도 여러분 허가구역이어도 매매의 주된 의무가 뭐죠? 매수인은 돈 준 거고 매도인은 등기 서류 교부입니다. 돈 안 주거나 등기에 안 넘길 때 해지합니다. 이렇게 허가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라 이걸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총감되고 이거 하지 않은 걸 이유로 계약 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지만 못하죠. 나머지는 여기 없는 것도 근데 허가 쪽은 뭐든지 다 있다면 됩니다. 다음 계약상 이력 없죠. 계약 쪽은 100% 없다요. 계약상 이력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되죠. 양쪽 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돈 달라고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양쪽 다 의무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계약 해제도 못합니다. 이렇게 해제는 자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법정 해제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해제 못해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법정 해제를 못하는 거죠. 그와 별개로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양쪽 다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법정 해제 못하지만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양쪽 다 허가 협력할 의무가 있어요. 허가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내가 중개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합니다. 왜 그래요? 양쪽 다 허가 협력해야 돼요.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고 허가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는 허가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판례를 기획할 때 허가 쪽과 계약 쪽 나눠서 허가 쪽은 모름을 나와도 무조건 다 있다면 되고 해지만 못합니다. 네, 계약 쪽은 100% 없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충제로 보세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법률행위가 현재는 무효이지만 나중에 추이나 허가 등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말합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에서 문제가 되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현재 무효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계약 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허가받기 이전에는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 무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 효과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잘 비교하세요. 1번이 아까 허가 협력 의무 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 서로서 청구할 수 있다. 니은 매도인 허가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인데 허가가 아직 안 나왔는데 돈 주겠습니까? 그 이혼당해요. 허가 나와도 돈 안 줍니다. 언제 돈 주죠? 허가 받고 등기할 때 돈 주죠. 따라서 여기 앞에 매도인 허가 절차 협력 의무가 선이행 의무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후이행으로 서로 동시행 아닙니다. 즉 매수인은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함에 있어서 대금 채무 이행 제공할 필요 없죠. 후 의무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매대금 이행 제공 후 이행 의무 없어설 이유로 선이행 의무,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음 협력 의무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해지만 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계약금 해제 가능하지만 채무 불량을 전제로 법정 해제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동그라미 1번, 2번 잘 비교하세요. 계약상 아무 효력 없죠. 따라서 이행 청구할 수 없고 계약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지가 채무 불량을 전제로 한 법정 해지 못합니다. 근데 계약금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이나 중도금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 무효가 될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이행 착수 전이라면 매도는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죠. 여기 법정 해제 못하지만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설령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이행 착수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와 계약금 해제 잘 비교하세요.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죠. 같은 말이 채권과 목조물 간의 관련성이 없다 같은 말이고 유치권이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어요.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먼저 보증금 나오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권리금 나와도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이제 복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복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지상물 매수조언권, 부동물 매수조언권, 다음 매매대금 나오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같은 말이 외상대금이고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대금입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 대금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시멘트 대금 시멘트 돈 주고 사오는 거죠. 매매대금이죠. 시멘트 외상으로 가져오죠. 시멘트 매매대금 다 같은 말로 읽으셔야 돼요. 명의신탁도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아래 네 가지가 다 매매대금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매매대금 나오죠. 부동물 매수 청구도 매매대금이고 얘들 다 매매대금이죠. 명의신탁도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든요. 이 네 가지 다 매매대금 유치권 X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 꼭 외우세요. 얘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유치권 행사할 채권인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2년 연속 나왔죠. 갑과 을이 건설 도급 계약이 있습니다. 우리 공사대금 채권이 밀리니까 중간에 공사를 중단했죠. 근데 중단했을 때 이 짓담한 건물이 아직 토지와 독립성 없어요. 토지 정착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짓담한 건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는데 유치권은 물권이고 물권의 객체는 독립성 있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는 독립성 없죠? 그래서 이 집담한 건물에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이는 아직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요. 그럼 토지 부합물이니까 토지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못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물에 집담한 건물에 돈 들였죠? 토지에 돈 들인 거 아니죠. 목적물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토지에 뭐 근무등 거 아니죠. 목적물이 달라서 토지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죠. 건물을 좀 더 지었어야 가능했습니다. 네, 이번 유치권 요력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건 민법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지만 중개실무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민사집행법이죠. 91조가 있는데 매수인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써있죠. 우리 판례는 여기서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우리 판례가 이 여기서 변제할 책임이라 인적 채무 즉 돈을 의미한 게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즉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돈 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해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돈 달라고 변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제할 책임이라 부동산상 부담을 책임진다고 판시합니다. 그럼 부동산에 붙어있는 유치권 이것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즉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나가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 법조문을 해석합니다. 정리하면 그래서 변제할 책임이라 돈이 아니라 유치권으로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시면 주의할 게 이제 유치권 설명 뭐 옳은 거 나오겠죠? 그러면 이 법조문을 물어본 것인가 이 파란색 판례를 물어보신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법조문을 물어봤다면 이 5항 법조문 이대로 나오면 맞습니다. 판례를 물어본 거라면 인적 채무 돈인가 인도 거절인가 두 개를 잘 비교하겠습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비교할 게 채권입니다. 채권은 지구상에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오직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권은 유치권이라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콘솔 도급계에 맺었어요. 갑이 도급인이고 을이 수급인입니다. 그럼 보통 재료는 갑이 다 대주거든요. 그래서 갑이 대준 재료로 수급인이 건물 짓습니다. 그럼 재료를 갑이 대줬기 때문에 보통 이 건물은 도급인 갑 소유가 되고 시가 10억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있는데 그게 3억이라 가정합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 채권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하는데 이 건물이 경매에 나와서 병이 경락받아서요. 그럼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에게 3억 채권 달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채권은 오직 채무자에게, 채무자 갑이죠. 갑에게만 달라야 되고 을은 병 얼굴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매수인에게 3억 달라고 변제 청구 못합니다. 근데 유치권은 물권이라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을은 병에게 3억 달러 못하고 병은 법적으로 3억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을은 못 나가라고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병은 을에게 3억 줄 의무가 없지만 을이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죠. 병이 경락가를 결정할 때 10억에서 3억을 빼면 7억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습니다. 그리고 병이 원래 을에게 3억 줄 의무가 없죠. 근데 병 내 돈으로 그냥 을 3억 줘버려요. 그럼 을 나가겠죠? 그럼 병이 당장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병은 토탈 얼마 사용했나요? 5억 5천과 을에게 준 3억에서 토탈 8억 5천으로 10억짜리 상골이 된 거죠. 그래도 이익이 있네요. 이처럼 원래는 병이 을에게 3억 줄 의무가 없지만 을을 내보내기 위해서 보통은 10억에서 3억을 뺀 7억 이하로 경매를 받고 병이 내 돈으로 그냥 을에게 3억을 줘서 을을 내보내는 경우가 실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3억 줄 필요 없어요. 자, 병은 이 건물을 사용할 생각 없어요. 이 지역이 3년 후에 엄청나게 개발되거든요. 병은 3년을 내다보고 오늘 미리 경매 받은 겁니다. 그럼 병이 을한테 너 10원도 못 줘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알아서 무릎 꿇습니다. 우리 지금 3억 못 받았죠? 아래 공사 인부들 지금 10명 이상 3달, 4달 월급 10원도 못 줬어요. 인부들 막 카드 끊기고 핸드폰 끊기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와서 무릎 꿇습니다. 제발 1억만 주세요. 나갈게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이 뭐 1억? 7천 먹고 떨어지라고 7천 주고 내보낼 수도 있어요. 이처럼 원래 병은 우리에게 돈 줄 필요 없고 을은 달라 못합니다. 근데 보통 현실에서는 병이 들어갈 생각에 이렇게 7억 이하로 경매를 받고 병이 내 돈으로 3억을 주는 겁니다. 이처럼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면 경락인에게도 못 나가라고 대항할 엄청난 힘이 있죠. 그러니까 실생활에는 이 가짜가 판을칩니다. 가짜가 엄청 많아요. 가짜를 막아야겠죠? 우리 대법원은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경매 등기 전에는 가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지만 경매 등기 후라도 진짜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럼 진짜 채권이 있어서 유치권 성립했죠. 네, 성립했더라도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해요. 그러니까 나가란 말이죠. 나가란 말입니다. 경매 등기 후에 진짜 유치권도 대항 못하고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 가짜가 나올 수 없죠. 진짜도 나가야 되니까 가짜가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매 등기 후에 진짜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하거든요. 근데 진짜 유치권도 대항 못하고 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럼 강제 경매 실증하면 압류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옵니다.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여기 경매 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입니다. 여기 없는 거 저당권이 기준 아니에요. 여기 없는 거 가압류가 기준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기준이라고 꼭 외우세요. 똑같은 게 주임법에 있어요. 주임법에서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면 가짜 소유임차에 나와요. 최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가짜 소유임차에 나옵니다. 아파트 방이 4칸이면 4칸에 한 명씩 가짜로 4명이 들어와요. 그럼 4명이 최우선 다 받아버리면 이 주택의 은행이 돈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아예 주임법에 써 있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소유임차인은 이는 가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최우선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등기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소유임차인은 설령 진짜이더라도 최우선 변제 못 받는다고 딱 법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 나온 진짜 소유임차인도 최우선 못 받죠.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 가짜가 나올 수 없겠죠. 다 가짜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건 주임법에 써있죠. 위쪽은 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아래와 똑같이 판시합니다. 두 개 같이 얘기해요. 얘들은 다 저당권이 기준 아니에요. 가압류가 기준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죠? 경매 등기가 기준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네, 법조문이 시험에 나오면 아까 민사집행법 그 내용 그대로 나오고 이제 보던 건 여러분 자료에 있는 건 다 판례 내용입니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인도 거절할 수 있죠. 이렇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변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은 제일 끝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3번도 끝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경매 신청 등기 전후가 기준입니다. 2번 채무자 소유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경로되어 압류가 효력 발생한 후 유치권 취득하면 매수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즉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죄송합니다. 앞에 경자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경매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 이미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가로치고 그 가로에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자, 가로 보시면 그가 유치권 취득에 앞서 저당권이 기준 아니라 했죠.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기준 아니에요. 체납 처분 압류 등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죠?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기준입니다. 그럼 그 전에 이미 취득했죠. 가로 볼 필요 없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로가 기준이 아니죠. 경매 등기 전후가 기준입니다. 두 가지만 잘 비교하면 돼요. 첫 번째는 가백에 토지 건물이 있고 두 번째 가백에 나대지만 있습니다. 토지의 저당권자 A가 들어와요. 토지의 저당권자 A은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줄까요? 당연히 나대지 많이 빌려주고 이건 건물이 있는 토지라 토지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소량, 아주 적게 빌려줄 겁니다. 근데 이 갑이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가 저당물이 토지죠. 토지 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았어요. 지상이 건물 법정 지상고 인정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건물이 철거 안 되고 살아있어요. 건물이 살아있으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쓸 겁니다. 그래도 A도 돈 적게 빌려줬죠. 및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채권해서 하기 때문에 법에서 도와줘도 저당권자 은행에게 A은행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당 설정할 때 건물 현재 건축 중이에요. 언젠가 건물 지어지겠죠? 당연히 A는 토지에 돈 적게 빌려주니까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건축 중도 인정되죠? 하물며 다 지었는데 아직 믿음기 무가도 당연히 돈 적게 빌려주니까 인정해줍니다. 여기는 나대이제 돈 많이 빌려줬죠? 갑이 멋대로 건물 지었네요.
갑이 돈을 못 갚자 저당권자가 저당물 토지 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았어요. 지상기 건물 법정 지당으로 인정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법지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건물이 철거 안 되고 살아있거든요. 건물이 살아있으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소량 적게 쓸 겁니다. 근데 아까 A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야죠. 이 경락대금으로 채권에서 못하는 손해가 생깁니다. 법에서 지당권 인정하니까 저당권자가 채권에서 못하는 손해가 생겨요. 이때는 법에서 도와주지 않아야 됩니다. 철거되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 토지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높이 사서 이 높은 경락대금으로 은행이 채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이제 공식을 만들어 봐요. 자, 여기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이 있었죠. 그럼 끝에 무조건 있다 하시면 돼요. 중간에 읽을 게 없습니다. 여기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나대지였죠? 설정 후에 건물 생겼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없네요. 끝까지 건물 없게 법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설정 당시만 따져요.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은 기본 전제가 이렇게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어 보는 겁니다. 건물이 있으면 법지 있고 건물 없으면 법지 없습니다. 다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요.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철거되고 신축 나오면 이때만 인정되지 않는 예외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저당 나오면 철거되고 신축이라고 두 개 다 세트로 나와야 인정 안 됩니다. 공동저당만 나오면 인정돼요. 신축만 나와도 인정됩니다. 세트로 나와야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저당만 나오지 않으면 설정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면 끝납니다.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의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럼 성립한다 끝. 중간에 볼 거 없어요. 저당권자가 건물 경매에서요. 그럼 의리 경락받으면 법정이상권 성립합니다. 자, 갑토지에 저당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없다. 끝났어요. 중간에 볼 게 없습니다. 갑이 건물 신축했는데 저당권자가 건물 지으라고 동의해줬네요. 동의여도 건물 지었죠?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자 저당권자가 토지 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아요. 지상의 건물 있죠? 법정지상권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근저당권자 동의 얻어서 건물 지었죠. 그럼 성립이 안 해요? 처음에 안 한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읽으면 틀린다니까요. 설정 당시 나대지였죠? 그럼 무조건 X입니다. 중간에 볼 필요가 없어요. 갑에게 토지가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서 없으니까 X 끝났어요. 또 중간에 읽으면 또 바뀌어요. 갑이 세 번째 건물 지었죠. 네 번째 토지의 저당권이 떠왔네요. 그럼 토지에 A가 1번 저당권자, B가 2번 저당권자, 경매는 항상 후순위 저당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락받아요. 법정인 상권 성립할 것인가? 자, 누가 경매했죠? B가 있죠. 김 B가 네 번째죠. 그럼 B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었네요. B 네 번째라 B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그럼 법지 성립해야 하네요.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 했어요. B보다 A가 돈 먼저 빌려줬죠. A 항상 경매는 1순위 저당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1초 만에 끝났잖아요. 중간에 읽으면 또 일이 틀립니다. 이제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건물이 멸실 철거됐습니다. 그럼 나대지 저당권만 남죠. 건물 없어지니까 건물 저당권 없어져서 저당권이 토지 한 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갑이 다시 건물 신축했는데 저당권자가 토지 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았죠. 법정상권 성립이 아니에요. 공동저당 후 신축 이때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은 토지 건물 저당권 두 개 잡았죠. 돈 못 받으면 토지도 경매하고 건물도 경매해서 두 군데에서 배당받을 그 계산하에 돈 빌려줬는데 저당권이 토지 한 개로 줄었습니다. 이 한 개 남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토지죠.
그럼 토지 가치를 올려줘야 그나마 은행의 손해를 돌봅니다. 그럼 토지가 졸리는 건 그건 나대지로 만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2000년 초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50년간 된다 그러다가 2000년 초에 안 된다고 50년 만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저당 후 신축 X. 네, 자료 보시면 법지 성립하기 위해서 설정 당시 토지와 지상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 설정 당시만 동일인 소유이 됩니다. 2번은 건물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3번 토지 간의 저당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건물이 건축증면 제일 끝에 성립한다? 발생한다 그랬죠? 4번 설정 당시 건물이 실지하면 무가 미등기도 다 성립합니다. 5번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제일 끝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저당 나오면 주의하세요. 항상 철거되고 신축이 나온 거 확인해야 돼요. 신축 나왔죠? 제일 끝에 성립하지 않는다.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관법지 관수법상 법정지상고 관법지입니다. 관법지는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보는 겁니다. 즉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가 바뀌면 관법지 성립합니다. 근데 관법지는 임의규정이라 우리는 관법지 포기 특약하면 이 특약 유효라 관법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특약, 이 페이지 특약이 없어야 성립하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처분이란 법이 없는 사유요. 매매, 증여, 공매, 강제,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법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법조문 해결 못할 때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환지 환매는 다 안 된다고 해요. 이것까지 인정은 아주 환장할까봐 환지 환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매를 먼저 예를 들어봐요.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사이가 엄청 친해서 건물만 샀어요. 토지는 내년에 사기라고 건물만 샀습니다. 토지는 갑 그대로인데 을이 등기하면 을 소유 건물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둘이 연수가 되네요. 갑이 철거 청구했죠. 을은 건물만 사고 토지는 내년에 사기로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위해서 갑 토지 사용계약 맺은 적 없습니다. 토지 임대차 없죠. 토지 전세권 없죠. 약정재산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철거했죠. 철거 청구했죠. 그럼 을은 갑 토지 사용권이 없어서 철거당할 운명이 놓이는데 이때 을 건물이 철거되면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갑이 둘 다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 건물만 100억 받고 팔았어요. 그럼 100억 받아놓고 철거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매매로 소유자 바뀐 건 법조문 없기 때문에 관수법으로 인정해 줍니다. 공식 적용해봐요.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니까 관법지 성립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 건물 매매하면서 이 건물을 위해서 아래 토지, 대지, 임대차 계약했다 해보세요. 이 건물은 갑토지 사용권이 생겼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될 수가 없어요. 이때는 관법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배지 약정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고 없을 때 성립하는 임의규정입니다. 두 번째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제 토지만 샀어요. 을이 등기하면 을 소유 토지고 건물은 갑 그대로입니다. 그럼 자 을은 토지만 샀는데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샀죠. 을은 싸게 사요, 비싸게 사요?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를 싸게 사놓죠. 이 건물 때문에 토지 싸게 사놓고 건물 철거 청구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관습법으로 지켜집니다. 이것도 공식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서 동인 소유 건물이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면 관법지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 매매하면서 갑이 내 아까운 건물 철거하기로 약정이 있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 건물 없이 나대지로 팔기로 한 거죠. 그럼 우리 이제 비싸게 샀겠네요. 비싸게 샀으니까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되니까 법에서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관법지는 폐지 특약이 있으면
유효라 성립하지 않아요. 없을 때 성립하는 임의규정 성격입니다. 관법제 여러분 찾아보시면 의임이다.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등 법이 없는 사유로 처분되어서 소유자가 각각 달라진 경우 그 건물 철거 약정 유효니까 이 약정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기 재산권을 관습법상 법정재산권, 관법제라고 말합니다. 성립 요건은 토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해야 돼요. 1번 동일인 소유면 미등기 무효가 다 인정됩니다. 2번 관법제 성립하기 위해서 토지 건물 중 하나가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으면 충분하고 원시적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 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처분 당시만 동일인 소유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 건물 중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 법에 없는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대표적으로 매매, 증여, 대물 변제, 강제경매, 공매 등입니다. 다음 임의규정이라 철거 특약 등 폐지 약정 없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건물 철거 약정하면 성립하지 않고 2번은 대지 임대차 계약책이라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기 때문에 관법제 포기항에서 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이 임의규정 없어야 임의규정이라 폐지 약정 없어야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공유는 내거 지분과 우리 거 공인물이 있죠. 지분은 내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처분이란 물권행위죠. 물권행위. 물권인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물권인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물권인 소유권 포기 등등을 말하고 지분 처분 자유입니다. 근데 공유물은 우리 거죠. 일단 보존은 각자 할 수 있지만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죠. 관리행위가 뭐죠? 청소하고 문 닫는 게 아닙니다. 관리행위란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사용 방법을 정하는 거죠. 임대차 하자, 임대차를 해지하자 그런 게 관리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다음 처분 변경 행위는 전원동의 얻어야 됩니다. 지분 내 것과 공유물 우리 것 잘 비교하세요. 먼저 처분 변경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갑과 을이 부동산을 지분 3분의 2, 3분의 1만큼 공유하는데 갑이 을동의 없이 제3자 병에게 공유물 전부를 매도매매하고 병 앞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해서 이전 등기해줍니다. 을동이 없더라도 매매는 전부 유효죠.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입니다. 따라서 매매는 전부 유효입니다. 네, 등기를 넘긴 건 이게 물권행위고 처분행위죠. 이건 처분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을 지분 동의업적 을 지분만큼만 무효, 처분한 공유자인 갑 지분만큼 유효고 을 동의였기 때문에 3분의 1만큼 무효입니다. 그럼 병등기는 무효인데 전부 무효가 아니죠. 일부 무효죠. 따라서 을도 병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분의 2 유효죠. 3분의 1만큼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관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부동산을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항상 공유에서는 지분 과반수 있는 거 보셔야 돼요. 갑이 과반수죠. 그럼 갑은 을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관리 방법 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병에게 을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 임대차 할 수 있죠. 그럼 병이 점유하면 병은 과반수권자에게 임대차했기 때문에 전부 적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병의 임대인은 누굴까요? 병의 임대인은 갑일까요? 갑과 을일까요? 임대차는 채권이죠. 을 동의 없죠. 그러니까 병의 임대인은 갑 한 명입니다. 갑 한 명이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만 인사하고 월세가 120만 원이면 월세도 갑에게 전부 다 줍니다. 임대인은 갑입니다. 그럼 을과 병은 서로 얼굴 알아요, 몰라요? 얼굴 모르기 때문에 이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내 동의 없으니까 나가라고 점유 폐지 청구나 인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 3분의 1만큼 차임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까 병은 갑에게 월세 120만원 다 줬죠. 그럼 우리는 3분의 1만큼 갑에게 40만원 받으면 손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나 받으면 되잖아요. 손이 없죠? 이처럼
을은 지분만큼 갑이 돈만 주면 되고 모든 걸 답이 다 정합니다. 갑이 다 정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소수 지분권자와 이 과반수권자에게 허락받은 점유자 둘은 서로 얼굴을 몰라요. 여러분 얼굴 모르는 사람이 뭔가 청구하면 이거 다 보이스피싱입니다. 낚이지 마세요. 낚이지 않는다. 이거 다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번에 3명이 공유합니다. 3명이 공유하는데 갑이 과반수고 2명이 소수 지분이네요. 그럼 을 지분이 6분의 1인데 을의 자기 지분만큼 과반수권자 동의 없이 6분의 1만큼 점유한 게 허용될까요? 허용되지 않을까요? 이걸 항상 많이 헷갈리는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갑은 과반수죠. 을병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임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전부 을병 동의 없이 전부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6분의 1만큼 멋대로 점유해버리면 갑이 전부 임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 동의 없는 한 자기 지분만큼 특정 부분 점유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분만큼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공임을 눈꽃만큼만 사용하더라도 무조건 과반수 동의가 돼요. 그래서 을은 눈꽃만큼도 갑 동의 없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과반수 지분권자에도 공임률은 나대지에 구물 신축은 안 되죠. 구물 신축은 관리가 아니죠. 처분행위라 이건 전원동의 얻어야 됩니다. 과반수가 너무 오버하면 안 됩니다. 다음 보존이 나오면 이제 침해자가 제3자인가 공유자 중 1인인가 봐야 돼요. 3명이 공유하는데 제3자 정의 불법 점유하고 무효 등기되어 있습니다. 갑을병 우리 거 지켜야겠죠? 그럼 보존행위로 지분이 아무리 적은 병도 각자 단독으로 전부 나가라고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고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라 전부 가능해요. 근데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손해배상이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되거든요. 매들은 다 돈으로 청구하죠. 돈을 두 글자로 뭐라 하죠? 머니가 아니라 지분. 그래서 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각자 지분 비율 한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를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3자가 침해했죠. 자 이제는 소수 지분권자 을이 갑 동의 없이 공유물을 무단 점유합니다. 과반수 동의 없죠? 자 그럼 을 점유는 전부 불법일까요? 아니면 자기 지분 6분의 1만큼 유효일까요? 이 전부 불법입니다. 아까 했죠? 을은 과반수 동의 없는 한 자기 지분만큼 멋대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 동의 없으면 눈꽃만큼도 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을은 갑동이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불법입니다. 그럼 전부 불법이니까 니까지 거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 니까지 것이 전부 인도 청구했어요. 이 전부 불법이라 옛날 판례 가능하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비판받았죠. 그럼 병이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리 병이 들어가네요. 그럼 병 너도 불법이죠. 을이나 병, 갑, 동의 없는 한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인도 청구는 과반수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소수 지분은 못합니다. 대신 니까지 것은 재산물 없애달라고 방해 배제 청구하면 충분히 보호되고 니까지 것이 공임을 인도 청구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자가 침해한 경우와 공유자 중 1인이 침해한 거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임차권은 채권이라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근데 임대차를 등기하게 되면 등기했죠?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등기하면 임대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리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네, 시험은 622가 더 많이 나오죠.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네요. 토지 임대차는 이 임대차를 등기하면 여기 등기하면 대항력 생기는데 임대차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지상 건물을 등기하네요.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토지 임대차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즉 갑에게 나대지가 있는데 우리 건물 지을 목적으로 20년 임대차였어요. 지상에 건물 지었습니다. 건물은 을소유, 토지는 갑소유죠. 근데 이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소유권 등기를 넘깁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병은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을은 임대차 20년 갑과에 했죠. 이건 임대차 등기했단 말 없죠? 대항력 없어요. 임대차는 채권이라 당사자인 갑에게만 20년을 주장할 수 있고 병과 계약한 적 없죠? 제3자 병에게 20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을은 갑과 계약했죠. 갑에게 20년 주장할 수 있죠. 20년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게 대항력이 아닙니다. 갑과 을은 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부르는데 등기 임차권 등기 안 했죠? 그러니까 대항력 없기 때문에 20년을 병에게 대항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병은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을은 갑이 파는 바람에 철거당하죠? 을은 금을 철거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건물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622에서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임대차가 제3자에게 대항력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은 자기 소유라 건물에 보존 등기했어요. 먼저 했죠? 그럼 임대차 대항력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가 팔렸다면 자, 병은 보존 등기한 거 알고 샀죠? 그때 이제 을은 20년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 시간순 보존 등기를 먼저 했어야 돼, 먼저. 그럼 대항력이 생겼죠? 그리고 토지가 팔려서 병이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 소유권 등기보다 이 보존 등기가 빨랐어야 돼요. 그래서 병 등기보다 이게 빨랐어야 병이 알고 사겠죠? 그때 20년을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이게 622조입니다. 이어서 임대차 존속기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존속기간을 약정했을 때입니다. 자, 민법과 주택임대차 상인법 같이 비교합니다. 먼저 최장기 제한은 셋 다 없습니다. 연구 설정 가능합니다. 최단기간은 민법은 없거든요. 주임법 2년, 상인법 1년 보장하고 차임 월세를 몇 기 연체하면 해지해서 쫓아낼 수 있는가? 민법은 월세 2달분이고 주임법 규정 없습니다. 상인법 3기입니다. 3달분이죠. 이렇게 주임법에 규정 없죠. 특별법에 규정 없으면 또 다른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이 보충 적용돼서 주택도 월세 2달 밀리면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네, 상가는 3달분이죠. 여기서 자, 기간, 민법 기간만 놓고 보면 민법은 최장기 제한 없죠? 최단기 제한 없죠? 약정이 무조건 유효, 약정 100년 유효, 약정 5개월도 유효, 약정 무조건 유효입니다. 네, 자료에서 존속기간 약정했죠. 그럼 최장기, 최단기 제한 없으므로 약정 무조건 유효. 근데 약정이 없을 수 있죠? 민법 635조에서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이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 해지 통고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여력이 생깁니다. 일로 가로쳐 보세요. 1호가 토지, 건물, 기타 공자물 가로 써보세요. 이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 동그라미죠.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입니다. 임차인에게 좀 더 유리하죠? 뭐 이양 동사는 시험에 안 나오고 있지만 동사는 둘 다 5일이에요. 당연히 부동산을 하셔야죠. 부동산은 임대인이 나가 그러면 임차인은 6개월 안에 나가는 것이고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임대인은 1개월 이내에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강행 규정에 속합니다. 네, 이어서 임차인 권리도 아주 중요하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표적 세 가지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가 있고 이건 모든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이죠. 토지 X 이게 땅 지자라 토지 임차인은
지상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두 가지는 매수 청구권은 법적 성격이 똑같습니다. 비용 상환과 서로 완벽히 비교됩니다. 먼저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으로서 포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가 됩니다.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으로서 포기, 배제 약정은 원칙 무효가 됩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비용은 원칙 행사할 수 있죠. 매수 청구 두 개는 못합니다.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걸 보건복지부 매수인 그랬죠? 지가 지상물 매수 청구, 부가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이들은 동시행환비용권은 인정되지만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세 2달 밀려서 쫓겨납니다. 이 채무불이행 임차인 쫓겨나는데 이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들였다면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예, 생각하지 마세요.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돈 들여서 임대인 물건 주어줬죠. 그럼 당연히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 딱 일주일 빌렸는데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해서요.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도둑놈도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다음 행사기간은 비용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고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매수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용 상환과 매수 청구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 가보겠습니다. 그럼 부속물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독립성 없는 게 부합물이죠. 반면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나 일부가 되면 이게 독립성 없어서 부합된 거거든요. 이건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고 비용 청구하는 겁니다. 다음 부속물은 건물의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 편익이죠. 따라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이만 필요하다면 객관적 편익이 없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편, 여기서 우리 책 속도가죠. 속도편 기억하세요. 그럼 646조 법조문 보겠습니다. 1항 토지 X, 아까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하죠. 건물 공작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해서 임대인 동의입니다. 임대인 동의 얻어서 이 부수간 물건이 있는데 임대차 종료시죠. 종료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도 임대인에게 매수죠. 그러니까 임대인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가백의 토지 건물이 있고 건물을 임대차에서 임차인들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을돈으로 파란색을 설치해서요. 이 파란색은 왼쪽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없거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독립성 없어요. 그럼 왼쪽이 부합된 겁니다. 부합된 거죠? 그럼 전부 갑소유가 됩니다. 갑소유가 돼요. 왼쪽에 부합됐으니까 파란색도 갑소유가 돼요. 갑소유가 되는데 을돈 들였네요. 그럼 우리는 나갈 때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 바꿔 나가면 되고 이건 임의 규정이죠. 근데 반면 파란색이 왼쪽 건물과 독립성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을돈으로 지어서 이제 을소입니다. 근데 임대차가 끝나면 원칙으로는 뜯어야 돼요. 자기 거니까 뜯어갈 권리도 있고 뜯어야 할 원상회복 의무도 있습니다. 원래 뜯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아까 법조문 임대인 동의 없고 지었거나 원래 갑물건인데 갑으로부터 매수했다. 이때 하나요. 내거 갑 네가 사. 내거 네가 사라고 부속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형성권으로서 내거 사 그러면 바로 매매계약이 형성되고 아까 강행규정으로 배제약정은 원칙 무효가 됩니다. 지상물 땅지자, 토지임대차, 토지전세권, 지상권 셋 다 토지 빌렸죠. 토지 빌린 권리 셋 다 매수 종후 인정됩니다. 갑소유 나대질 의리 임대차에서 지상이 딱 황토방 찜질방 지었어요. 그럼 찜질방 을소유, 토지 갑소유입니다. 근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네요. 을은 원칙적으로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원상회복해야겠죠. 네, 예외적으로
건물이 멀쩡히 현존하면 철거하기 아깝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한 번 더 하실래요?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오케이 하면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임대인 갑이 노 거절하면 그래? 그럼 내 건물 감디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형성권으로서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매수 청구하려면 절차가 있어요. 원칙은 갱신 청구해야 합니다. 갱신 청구해야 돼요. 그리고 쪽팔리게 거절당했을 때 그리고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이 절차가 있어요. 좀 이따 예외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강행 규정이라 했죠. 그래서 포기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법령 암기사항과 민법 관련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 구독점을 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두시면 특히 실무편에서 요즘 실무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실무편에서 고득점에서 공법에서 부족한 점수 충분히 보태줄 수 있습니다. 2차생들은 지금 보신 민법 내용 좀 반복해서 숙지해 주세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자료를 좀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 날 때 한번 쭉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